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영화제가 지나고 일주일도 더 쉬고 잘 돌아왔습니다. 좀 뭔가 포동포동해지지 않았나요?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제 리뷰를 지금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쉬었다 내려. 국내 영화제 중에 지금 디아스포라 영화제 할 땐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주산골 영화제가 할 때지만 저는 뚝심 있게 전주국제영화제 리뷰를 하겠다. 어쩌라고. 사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가 제가 10년쯤 된 것 같아요, 다닌 지. 근데 체감하기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번에는 진짜 좀 곤란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사람이 뭔가 많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곤란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막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제 SNS 후기 같은 데 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이 엄청 괴로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저도 혼자 다니는 사람으로서 맛집 영상 같은 거 올릴 때도 항상 혼술 혼밥용으로 올리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왔다고 하니까 안 받기도 하고 엄청 불친절하게 막 응대하기도 했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리고 현장 예매도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오전 영화일수록 상영하기 한 한두 시간쯤 아니면 아예 그냥 새벽쯤 하면은 조금 풀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안 풀리고 심지어 막 주말 내내 비도 오고 막 이런 일정이었는데도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에 시네필들이 많은 거야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조금 이제 매니악한 장르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했다. 아예 그냥 휴가 내고 오신 직장인분들, 휴가 내고 오신 시네필들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슬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 각설하고 한번 제가 영화제 때 봤던 영화들 후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좀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지금 그 영화표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영화표랑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로 삽입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아다치 마사오 감독의 도주입니다.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배자 신분이었던 테러리스트 기리시마 사토시는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 뒤 사망했다.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작품. 도망자로 평생을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전기적으로 다루며 죄책감과 구원에 관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보려고 했던 거는 테러리스트로 평생을 살아서 결국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죽고 싶다라는 진짜 일본에 실화가 있었나 봐요. 이게 아베 전 수상 총격 사건의 실행범이었던 청년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전 멤버 키리시마 쇼우라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 사람이 평생을 가명으로 이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제 진짜 이름은 키리시마 소우고 제가 바로 그 포스터 속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뭐 밝히고 죽었다는 실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감독님께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재구성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아다치 마사오라는 감독도 시네필드 사이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 같은데 당연히 영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개봉한 작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네필들이 사랑하는 감독인데 뭔가 대중적으로 이게 뭔가 상영이 잘 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에 이런 작품은 영화제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번 보자.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보러 갔지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연출이 굉장히 투박하고 덤덤하고 담백한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떤 무드랑 되게 잘 어울리고 사실 이 영화 자체에서 주목해야 될 게 어쨌든 이 한 인물의 어떤 감정의 흐름과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딜레마잖아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이 사람들이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이 막 전쟁을 하면서 일으켰던 그런 어떤 수많은 과오들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테러를 저지르는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긍지와 어떤 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숨고 도망가고 도망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딜레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어떤 뭔가 삶의 목적이 있어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 막상 그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이 닥치니 또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제가 지금 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딜레마를 되게 덤덤하게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연기는 정말 또 불타기 때문에 뭔가 정말 영화라기보다 또 연극을 보는 느낌도 있는 정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래서 재밌었고 재밌다는 표현을 조금 좀 그런가? 아무튼 되게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대 효과처럼 보이는 연출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정말 볼 수 있는 영화 딱 영화제 깔 영화라고 생각했고 첫 영화로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베일리와 버드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또 인기작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유명한 배우 베리 키오건 씨가 등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티켓팅이 또 빡셌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철없는 아버지는 새 여자친구와 일주일 안으로 결혼식을 한다고 하고 이복 오빠는 건달들과 어울리기에 바쁘다. 그런 구성원 틈에 12살 소녀 베일리는 버드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버드와의 우정은 베일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 저에게는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결과 좀 다른 느낌이었달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 하층민 배경?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성장 이야기 뭐 이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청소년 성장 영화를 그릴 때는 항상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는 걸까요? 이게 클리셰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되게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가지고 좀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여자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성장 영화에서 생리는 항상 꼭 등장하는 것인지. 이제 그리고 그들이 처음 화장을 되게 서툴게 하는 장면 뭐 이런 게 왜 항상 늘 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그 장면들이 누가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싶을 만큼 또렷한 상징성이 있는 장면들이긴 하지만 그게 앞서 말했던 그 위생관념 개나 줘버린 환경에서 그려지면은 보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정말 유쾌하지 않은데 그리고 뭐 불안한 심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 되게 어수선한 핸드헬드 촬영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흔들리는 게 그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중간에 살짝 멀미가 올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일리와 버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너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조금 중간부터 지치기도 했었고 그런 청춘의 불안한 심리를 담은 듯한 정말 날뛰는 듯한 락밴드 가사가 뭐 블러라든지 뭐 이런 노래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 큰 어드밴티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좋아지고 이러진 않은 것처럼 그냥 그랬고 뭔가 본즈 앤 올 느낌도 났고 애니멀 킹덤 느낌도 났고 중간부터 이제 뭔가 동물들과 엮어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놀라웠던 게 베리 키오건이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베리 키오건이 그 12살 소녀 옆에서 머무는 그 미스테리한 아저씨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되게 예상 밖으로 그 개 같은 아빠 철없는 그 아빠 역할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너무 싫었고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싫었다. 근데 제가 초점이 뭔가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 죄송해요. 제 얼굴이 워낙 흐지부지하게 생겨가지고 세 번째 영화는 메시지인데요. 진짜 이 영화 볼 때 제가 너무 힘들었었답니다. 아르헨티나 시골의 어느 먼지 나는 길, 반려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소녀의 능력을 팔아 기회주의적인 보호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간다. 동물 상담사처럼 혹은 초능력자처럼 보이는 소녀의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드러난다. 내가 마지막 구절을 더 꼼꼼하게 읽고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전혀 다른 내용이 드러난다. 그냥 신혼만 보면은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녀? 뭔가 되게 몽골몽골하고 그 동물들과 소통을 하면서 되게 뭔가 힐링하는 느낌? 그리고 그 소녀와 동물의 조합은 사실 저는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담긴 각 가정들 간의 어떤 사연 같은 거를 되게 좀 뻔하지만 귀엽고 알콩달콩하게 그리는 신비롭고 되게 퐁신퐁신한 그런 화면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뭐죠? 다큐 3일? 추적 60분? 아니 추적 60분 톤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큐 3일 극한 직업 이 정도로 소녀와 동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노동 환경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냥 진짜 따라다니면서 찍는 느낌이라 이게 성장 영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로드무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소녀를 기회주의적인 보호자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상 그 구조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녀가 실제로 동물들과 얘기하면서 막 어떤 뭔가 감정의 변화가 크게 막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되게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시종일관 덤덤하고 얼마나 저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실 중간부터 졸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선생님 계시다면 저한테 이 영화가 어떤 거를 시사하고 싶었던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영화는 아싸리 누구랑 같이 보고 나서 야, 이 영화 뭔 영화였던 것 같아? 그 장면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수다 떨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보고 이제 영화제 지난 지 3주 돼가지고 혼자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영화는 좀 재밌었지. 21세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3명의 10대 소년이 화학 폐기물에 빠지면서 재채기를 하면 의식이 20년 후 미래로 이동하는 독특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상상했던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먼 미래를 본 후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어쩌면 세상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일단 이 영화가 중국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놉시스는 재밌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중국 콘텐츠를 잘 즐기지 않는 편이라서 어떤 톤일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러 갔는데 시작부터 유난히 그러니까 영화제 영화치고는 유난히 길었던 그 투자사 로고들의 향연. 그래서 자본으로 뭔가 밀어붙이는 뭔가가 있나? 이 영화 진짜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뭐 이야기도 정말 종 잡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연출도 진짜 지들 맘대로인데 그 처음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되게 뭔가 강약, 중간약 이렇게 가면 또 되게 짜칠 것 같고 이 영화를 내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는데 완전 그러니까 강약 중간약이 아니고 그냥 강강 시종일관 강으로 밀어붙여. 심지어 뭔가 좀 되게 좀 글루미한 우울한 장면을 연출하겠다든지 상대적으로 좀 진지한 장면을 연출할 때도 절대 그 공포의 주둥아리를 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온갖 특수효과 그 애니메이션 만화적 상상력 연출이 진짜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는데 재밌긴 하다. 맛있긴 하다. 근데 또 마냥 그렇게 휘몰아치게 정신없이만 하면 좀 재미없었겠지만 와중에 또 깨알 디테일들은 또 살아있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구성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때 유행했던 그 4:3 비율로 화면비가 구성된다 치면 이제 미래 부분 2000년대 21세기에는 와이드 뷰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쌈박한 B급, C급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A급의 실력과 센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정말 잘 드러낸 작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했던 그런 강강의 그 감정 흐름과 센스와 그런 톤이 처음엔 좀 부담스럽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적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탕이라든지 정말 맵고 짠 과자 먹어도 처음에만 짜하지 막 갈수록 그냥 막 먹잖아요. 맥주 먹으면서.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갈수록 그냥 적응되고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개그 장르가 아닌가 싶어.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1억 뷰가 나왔다고 했었나? 막 그래가지고 그런 글을 봤어가지고 뭐 얼마나 그런가 뭐 중국인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뷰가 나왔겠군 싶었는데 왜 그런지 좀 이해가 갔었고 어떤 분들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비슷한 느낌이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영화는 살짝 그런 경계가 조금 없기도 하고 애초에 현실과 어떤 애니와 픽션의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개봉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의심하느라 제대로 못 즐겼던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그냥 그래 이 영화 그냥 즐기면 되는 영화지라고 한번 마음 시원하게 놓고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잡종이라는 영화인데요. 1991년 캐나다 시골 마을에 이민 온 한국인 가족이 정착하는 과정이다. 네, 말 그대로 캐나다에 이제 이주한 한국인 가족들을 그린 영화인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배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그 캐나다 시골 마을에서 그 뒷산에 야생 들개들이 엄청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뭔가 그런 일을 한 듯한 들개 사냥꾼인 이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그 밑에 슬아 일남일녀로 각각 어린 아들과 딸들이 이제 좀 자아도 찾고 이런 내용인데 영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친절했었어요. 근데 이게 굳이 나쁘게 말하자면 좀 진부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이제 이사 온 한국인 가족들의 고군분투 자아 찾기거든요. 그걸 총 그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 3부에 나눠서 보여주는데 그 한국인 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대한 그거를 놓지 못했다는 거를 되게 이미지적으로 눈에 때려박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캐나다라는 외딴 곳에서 그런 한국적인 상징들이 얼마나 더 눈에 확 들어오겠어요. 이제 생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좀 가끔 실소가 나올 정도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가끔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빅토르 최 유태우 씨가 레토에서 연기했던 그 역할이잖아요. 막 그 사람 앨범을 들이민다든지 뭐 어떤 대사 중에는 뭐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이런 것도 있고 막 색동 한복을 입고 나오는 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미지들이 굉장히 너무나 진짜 K 그 자체예요. 그냥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정직하게 그 당시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라고 뭔가 저 혼자서 해석해보고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볼 만할 여지가 없었달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배우들의 캐스팅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이 각각의 캐릭터들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분들이셨거든요.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님은 연극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절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캐릭터에 걸맞는 그 정말 들개 같은 눈빛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고 아들 역을 맡으셨던 배우분도 정말 그 특유의 딱 어른이 되기 전에 그 소년미를 되게 뿜어내시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지금 조금 그러지만 그 드림아이의 송삼동 캐릭터 그 딱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충격 되게 뭔가 순박해 보이는데 근데 뭔가 또 이글이글한 느낌은 있고 막 뭔가 이런 류의 그 되게 청춘 소년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나시는 분이라서 뭔가 이게 예상하기로 앞으로 다른 여러 미디어에 되게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막내 딸내미 역할의 이 배우분인데 이 배우분은 이게 딱 봐도 연기를 이번에 처음 한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뭔가 꾸밈이 없는 순수한 연기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 진짜 어찌저찌 뭔가 몰입한 듯한 그 신선함이 정말 매력적인 배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이 영화가 끝나고 GV를 했었고 GV 끝나고 나서 로비에 가니까 이렇게 배우들이 사인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 배우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첫 데뷔작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인 줄이 이게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인을 딱 받으러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배우 얼굴만 보여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반경 1m 내로 다 그 하나 배우의 가족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고모 아무튼 뭐가 되게 제가 저 혹시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무슨 그
꿈속에서 제가 꿈인 거를 인식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다 나를 쳐다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제가 사인 받는 거를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사인 받는 그 현장을 그 가족분이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족 단톡방에 아마 그 영상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살짝 미안했던 게 그분이 막 그 배우분이 사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자기 첫 사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귀엽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영화 보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허거를 먹고 가가지고 온몸에서 그 마라탕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줌마가 그 귀여운 배우님의 첫 사인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네,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배터리도 다 돼서 빨리 얘기해야겠다. 네, 그리고 영화제 마지막 영화는 아니다 미안해요. 3670이라는 영화였어요. 죄송합니다. 친형제 같은 탈북자 친구들이 있지만 게이 정체성을 꽁꽁 숨기고 사느라 외로움을 느끼던 탈북 청년 철준. 난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 남한 게이 커뮤니티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동네 친구 영준의 도움으로 빠르게 커뮤니티에 적응하지만 사소한 오해 하나가 관계망에 균열을 일으키며 철준이 애정을 쏟아온 공동체를 뒤흔든다. 죄송해요. 제가 이 영화를 까먹었는데 이 영화는 한국 독립영화였고요. 말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지. 탈북자인데 당연히 한국 독립영화겠지 이놈아. 여기 주연으로 나왔던 철준 배우님도 아까 그 드림마이 송삼동 약간 그런 소년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되게 흐뭇했고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탈북자의 게이? 그러니까 완전 소수자와 소수자 완전 각각의 그 정말 상징성이라든지 어떤 느낌이 뚜렷한 집단 커뮤니티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캐릭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만 해도 그 각각의 상징성이 나타내는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다. 생각보다 소수자로서 한 청춘이 느끼는 어떤 고독함, 어떤 소외감, 그리고 뭔가 그런 자아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린 사실 제가 이 영화에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부분조차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릴 땐 항상 그런 부분을 뭔가 강조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 영화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루지 않으니까 왜 그거를 안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제 리뷰를 보면은 편견이 일상인 한국 사회를 고려할 때 누구라도 이런 설정을 듣고 나면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청년의 순환기를 떠올리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억압과 차별보다는 그냥 철준이 속한 그 커뮤니티 사이를 오고 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거 완전 내 얘기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었고 이 영화의 그런 어떤 작법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영화 자체는 그냥 우리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 영화가 적이 온다라는 일본 영화였습니다. 제가 갈수록 리뷰가 좀 성의 없어진다고 느껴지나요? 어차피 힘들어. 은퇴한 불문학과 교수 기스케는 아내가 죽은 뒤 홀로 지내고 있다. 저축한 돈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해가며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컴퓨터에 적이 온다는 불길한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그의 잔잔한 일상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도 진짜 제가 은근히 할 말이 많은 것이 사실 제가 시놉시스 볼 때만 해도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자꾸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은교의 이적교 캐릭터가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항상 중년, 노년 남성들의 인생이나 어떤 딜레마 아니면 무력감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섹슈얼한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건가. 사실 아까 말했던 은교는 그냥 주제 자체도 그냥 그런 거기 대놓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뭔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영화는 사실 그런 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되게 묵묵히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떤 위기감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얘기다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또 섹스 거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 아니 내가 막 그렇다고 막 굳이 막 뭔가를 막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남자가 되지 않아 봤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쉽게 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왜 꼭 미디어에서는 콘텐츠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느냐는 거지. 다른 재밌는 이야기거리는 없어? 왜 항상 그쪽으로 꼭 노선이 가는 거야? 항상 왜 꼭 뭔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되게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지식인처럼 보이는 양반도 결국은 뭐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성적 본능에 되게 많이 휘둘리고 뭐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는 게 지겨워 정말. 근데 이제는 막 이럴 단계도 아니고 그냥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콘텐츠를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정말 야무지게 인생 잘 영위해 나가시는 엘레강스한 버전의 패터슨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갈수록 뒤틀려가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뒤틀려갈 줄은 또 몰랐으니까 물론 그런 씬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망가져가는 어떤 계기의 첫 번째가 그런 어떤 섹슈얼한 쪽이었다는 게 조금 그때부터 좀 뻔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갈수록 뭔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면서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연출을 쓰는데 이건 사실은 뭐 캐릭터라든지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 때문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연출이겠다 싶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구성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갈수록 좀 집중력이 깨지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아쉽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원작 소설이 혹시 있는 영화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글로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제가 요즘 취미가 영화 원작 소설들 찾아 읽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영화인 부부 문제 해결사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영화제에서 평이 좋더라고요. 필사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키려는 한 중국 여성이 남편의 불륜 행적을 뒷조사할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들은 몇 달 동안 부부와 내연녀 사이에 개입하여 불륜 관계를 끊고 손상된 신뢰를 복구해주는 일을 한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애인 퇴치 작업을 생생하게 따라가면서 중국 사회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리뷰에 그렇다고 이 작품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저도 아까처럼 3670처럼 배경이 중국이고 소재가 불륜이라고 하니까 이야 이거 아주 그냥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만 이렇게 뭔가 상상을 했었어요. 막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채 쥐어자면서 이런 뭔가 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심지어 다큐멘터리? 그게 심지어 실제로 있었던 일? 너무 재밌겠잖아 라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깡깡한 다큐였고요. 이제 영화 시작 전에 딱 자막으로 먼저 띄워주는 게 뭐냐면 이 영화는 대본도 전혀 없었고 어떤 연출도 없었고 우린 그냥 카메라 두고 따라하기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흥분이 되잖아요. 정말 엄청난 난투극을 보겠고 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이상적인 거야. 오히려 나보다 더 이성적이야. 아니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불륜이라는 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치솟아서 다루기보다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에 초점을 둬서 이게 진짜 진정한 다큐 3일이었다. 거의 카운슬링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이 처음에 그 자막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네들 어떤 연출도 없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거 치고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본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따만한 카메라로 되게 좋은 카메라로 이따만한 렌즈로 찍었을 법한 샷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지어 막 내연녀의 집안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사실상 내연녀는 내연녀 입장에서 이게 지금 불륜 거식이라는 걸 몰라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저거를 대놓고 찍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 다큐인가? 아니면 막 이게 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사실 되게 생각해 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부부 문제 해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 세 삼각관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손해보는 거는 그 내연녀다. 왜냐면 저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거를 탐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졸여야 되고 뭐 결국은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입장이다라는 하면서 그럼에도 그 여자는 왜 이 관계를 원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생각해 볼 법한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시는데 저는 그 극적인 카메라의 존재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몰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상황을 저 삼각관계 삼자 대면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이걸 다큐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대놓고 찍고 있지? 뭐 이거에 너무 제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네요, 갑자기. 조금 더 예. 이것이 시네필 지망생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마지막 영화였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같이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파과랑 해피엔드 리뷰까지 같이 말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 제가 해피엔드를 조금 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해피엔드를 죄송하게 됐지만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파과 리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사실 국제영화제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였는데 4월 30일 때 저는 개막식 때 개막작을 안 보러 가고 파과를 보러 갔었어요.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40여 년간 감정 없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방역해온 60대 킬러 조각. 데모님이라 불리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지만 점차 오랜 시간 몸담은 회사에서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한편 평생 조각을 쫓은 젊고 혈기왕성한 킬러 2는 신성 방역의 일원이 되고 조각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네, 뭔가 시놉시스 이렇게 주저리 말했지만 사실 이 영화를 설명하기로는 딱 이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은 게 개쩌는 배우 이혜영이 60대 킬러로 등장하는 영화. 이거보다 더 나은 마케팅이 없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구병모 작가의 파과라는 동명 소설이 저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사실 소설을 제가 읽긴 했는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흘려보내는 게 없었던 것 같고 벨벳처럼 정말 우아한 톤으로 항상 읽혔었던 작품이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읽었어서 그랬던 건지 그 구절들을 다 하나하나 음미하질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투? 글투라든지 그래서 뭔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던 소설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로 개봉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가 되죠. 왜냐면 소재라든지 어떤 이런 캐릭터라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록 글로는 완벽하게 이 내용을 음미하진 못했으니까 뭔가 이제 뭔가 내가 그래도 얼굴을 알 법한 배우들 그리고 어떤 이미지, 소리, 미술 같은 걸로 그게 극으로 구현이 될 테니 그러면 조금 더 이 내용의 매력을 잘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제가 생각했던 톤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소설에서 느꼈던 톤과 영화에서 느꼈던 톤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진짜 완전히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글로는 되게 엘레강스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엄청 공들여서 닦은 느낌이어서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면 영화는 좀 아기자기한? 근데 또 벅차 있는 느낌? 이게 자꾸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원작의 펜이 엄청 들떠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만든 듯한 그런 격동적인 느낌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작 소설을 읽을 때는 되게 우아하면서 건조하면서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침착한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화는 엄청 들떠 있으니까 그거가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컨텐츠 간의 간극이. 영화로 보니까 그런 픽션의 느낌이 확 와닿으면서 되게 좀 가끔 유치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혜영 배우라면 그럼에도 봐야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혜영 배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이혜영 배우가 카리스마 전설의 킬러 역할이다. 근데 그냥 카리스마 전설의 킬러였으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낡고 지친 킬러인 거야. 그게 맛돌이 포인트인 거 아시죠? 이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헉헉대면서 사람 죽이는 그게 심지어 그 킬러를 쫓아다니는 집착 연하남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코어 팬들이 있는 장르란 말이지. 유사 가족과 망한 사랑. 근데 그거를 같이 말아줘. 이걸로는 그냥 간다.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좀 알게 모르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원작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어떤 그런 설정 같은 거는 분명히 맛있다라고 약간 뭔가 예를 들어 제가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아도 쌀국수 맛집은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조금 기대했던 감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느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사담 아닌 사담인데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그 영화의 OST를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저거 투어가 아니고 김성철 배우지. 김성철 배우가 스튜디오 가서 따로 또 녹음했거나 뭔가 이렇게 좀 깨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심술궂은 뭔가 마인드가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가 저는 기대보단 그냥 그랬다. 하지만 이혜영 씨 너무 멋졌고 이제 그래도 나름 영화를 봤으니까 오랜만에 원작 소설을 좀 보려고 도서관을 갔는데 당연히 다 대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찍은 이 버전이 재밌었냐? 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졸지 말고 잘 봐주시고 아예 조실 거면 그냥 자기 전에 ASMR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안녕.